여러분, 지금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돈 보내셨나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송금했다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5월 15일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가 국세청에 타깃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 용돈이란 이름으로 주고받던 돈들. 이제 이 돈이 특정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제는 한 번 송금했다고 끝이 아니라 과거 10년간의 계좌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이제부터는 그 돈이 생활비인지 증여금인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증빙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내용을 자세하고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이후 여러분의 계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여러분, 요즘 가족 간 계좌이체가 위험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평소처럼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형제자매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배우자끼리 자금 관리를 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당연했던 일들이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5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규제 때문입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가족 간 계좌이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무당국의 감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규제가 생겼을까요? 사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그동안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거나 형제가 급하게 돈을 빌리거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런 가족 간 거래가 탈세와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가족 간 거래가 일반 상거래와 달리 증빙 서류가 없고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때문에 탈세를 위해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30대 남성 A씨는 몇 년 전부터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받아 왔습니다. 처음에는 학자금 지원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이후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자금 출처가 모호해졌습니다.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부모님 계좌를 통해 탈세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 계좌이체는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탈세와 자금 세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50대 여성 B씨의 경우입니다. B씨는 남편 명의의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받으며 생활해왔는데요. 이 돈은 남편의 사업소득 중 일부였지만 B씨는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며 세금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자 세무당국은 B씨의 계좌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탈세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 계좌이체는 단순한 생활비 송금이 아니라 고액 자금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세금 회피나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규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자금의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살펴볼 사례는 40대 직장인 C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형제자매 간에 공동으로 투자한 부동산의 수익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송금을 반복해왔습니다. C씨는 처음에는 소액 송금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지면서 세무당국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C씨는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되었죠. 이 사례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형제자매 간에 투자금을 나누거나 부모 자식 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이 오갈 경우 그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금을 오가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대 부부 D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D씨는 은퇴 후 자녀 사업 자금 지원을 위해 자금을 송금했는데
이 과정에서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1,5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송금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자금 세탁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세무당국이 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D씨는 단순히 자녀를 돕기 위해 송금했다고 주장했지만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해 결국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가족 간 계좌이체가 단순한 생활비 송금이 아닌 자금 세탁이나 증여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금액 기준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금액이 오갈 때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까요? 이번 규제에 따르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가족 간에 오갈 경우 이 거래는 세무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달 동안이라는 기간입니다. 즉,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것도 조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이 송금되는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이 지속적으로 오가는 경우도 합산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00만 원씩 3차례 송금한 경우 이는 총 900만 원이 되므로 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200만 원을 한 번 더 송금한다면 총 1,100만 원이 되어 세무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더 살펴볼까요? 20대 대학생 A씨는 부모로부터 매달 용돈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송금받던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더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한 달에 500만 원씩 송금하기 시작했고 총 1,500만 원이 A씨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때 부모는 생활비 지원이라는 메모를 남겼지만 세무당국은 이 자금이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40대 직장인 B씨입니다. B씨는 형제와 함께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1,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 간의 송금이 이루어지는데 B씨는 매달 형제에게 600만 원씩 2차례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사업 수익 배분이라고 메모를 남겼지만 세무당국은 이 자금이 실제로 수익 배분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1,0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생활비나 학자금, 긴급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을 송금하는 경우라면 송금 메모란에 학자금이라고 명시하고 실제로 해당 금액이 학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50대 부부 C씨는 자녀의 유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에 2,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금액은 학자금 명목으로 보내졌고 자녀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유학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자녀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실제로 학비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는 송금 내역과 학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만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1,200만 원을 송금한 경우 이 금액이 실제로 병원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이 자금을 병원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예외가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번 금융규제에서 세무당국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가족 간 계좌이체의 패턴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고액 송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일정한 금액이 오가는 거래는 세무당국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500만 원씩 동일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이는 생활비일 수도 있지만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된다면
이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증여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부모로부터 매달 3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용돈으로 받던 금액이 점차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부터 매달 500만 원씩 고정된 금액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러한 거래가 단순한 용돈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모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명목으로 500만 원씩 받았지만 실상은 부모의 사업 수익금을 이전받는 형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거래 패턴은 단순한 생활비 거래를 넘어 증여 또는 자금 세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거래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액되는 경우도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만 원이던 송금액이 몇 달 후 300만 원, 다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이는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러한 패턴을 추적하여 해당 거래가 증여세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분산 송금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규칙적이지만 일정한 패턴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송금하지는 않지만 특정 시점에 맞춰 3개월마다 1,000만 원씩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거래는 매달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주기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당국은 이러한 주기적인 패턴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금 세탁 또는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40대 자영업자 B씨입니다. B씨는 자신의 사업 자금을 부모와 형제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분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빼오곤 했는데 이러한 거래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오가는 것이 아닌 사업의 자금 흐름에 따라 금액이 변동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러한 자금 흐름이 가족 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고 결국 이는 자금 세탁 의심 사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무당국이 주목하는 패턴은 일정한 금액의 반복 송금뿐만 아니라 금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혹은 명확한 용도 없이 계속해서 오가는 자금 거래 등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미리 인지하고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흔히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목적 없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서 아무런 메모를 남기지 않는 경우 이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생활비, 학자금, 의료비 등 구체적인 목적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소홀히 할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이 오갈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가족 간에 송금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일정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송금된 경우, 특정 시점에 맞춰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송금된 경우, 송금한 금액이 생활비, 학자금, 의료비 등과 무관해 보이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당국은 해당 자금이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증빙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생활비 또는 용돈 증빙 서류, 송금 내역서, 거래 내역에 생활비, 용돈 등의 메모를 남기는 것이 중요.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사본, 수령인의 생활비 사용 내역서, 송금인의 소득 증빙 자료, 급여 명세서, 재산세 납부서 등. 실제로 50대 직장인 A씨는 매달 부모로부터 300만 원의 생활비를 송금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1년간 3,600만 원에 달하게 되자
세무당국은 이 거래를 증여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생활비임을 입증하기 위해 송금 내역과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제출했지만 부모의 소득 증빙 서류가 미비하여 결국 일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송금인이 이 자금을 지원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학자금 지원 증빙 서류, 송금 내역서, 거래 내역의 학자금 명시, 학비 영수증, 교육비 납부 확인서, 자녀의 재학 증명서, 학비 관련 계약서 또는 입학 통지서. 예를 들어 20대 대학생 B씨는 부모로부터 매 학기마다 1,500만 원의 학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금액이 실제로 학비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학비 영수증과 입학 통지서를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B씨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비 지원 증빙 서류, 송금 내역서, 거래 내역의 의료비 명시,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 명세서, 의료비 사용 내역서, 수술 또는 치료 관련 진단서. 40대 직장인 C씨는 부모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형제들과 함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C씨는 3개월 동안 2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세무당국은 이 금액이 증여인지 의료비 지원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씨는 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해 의료비임을 입증했지만 해당 금액이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일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기타 자금 증여 또는 대출 증빙 서류, 증여 계약서 또는 차용 증서, 공증된 서류, 자금 출처 확인서, 대출 상환 계획서. 30대 자영업자 D씨는 부모로부터 사업 자금 5천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자금이 증여인지 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용증과 공증된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D씨는 부모와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했지만 대출 상환 계획서가 미비했던 탓에 일부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었고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한 경우 단순히 생활비, 의료비라는 메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려운 경우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려운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인과 수령인 간의 거래 내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 시점에 갑자기 큰 금액이 오간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송금받는 경우, 자금 출처가 현금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당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 서류가 부족하거나 거래 내역이 모호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거래 내역 재정리하기. 먼저 해당 거래의 모든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계좌이체 메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직장인 A씨는 부모로부터 3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송금받았지만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A씨는 송금 내역과 부모의 소득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생활비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제3자의 진술서 확보. 자금 출처를 입증할 만한 제3자의 진술서가 있는 경우 이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형제나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증인을 확보하고 이를 공증받아 제출하면 증빙력이 강화됩니다. 대출 계약서 또는 차용증 작성. 만약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해당 거래가 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또는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0대 자영업자 B씨는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를 증여로 오해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부모와 작성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닌 대출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받기.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금 흐름이 복잡하거나 거래 내역이 산발적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40대 자영업자 C씨는 부모와 형제 간의 자금 거래가 빈번했으나 이를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했습니다.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C씨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세금 추징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면 세금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목적과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숫자일 뿐이지만 그 숫자가 오가는 순간에는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의도, 그리고 관계가 함께 흘러갑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내는 돈에는 잘 먹고 잘 지내라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고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돈에는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라는 진심 어린 보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법적인 책임과 의무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심코 주고받던 돈이 어느새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현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가족 간 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기회를 얻었습니다. 돈은 그저 주고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을 덜어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이제부터는 금액의 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돈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고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 간의 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명한 소통과 진심이 담긴 마음입니다. 세금 신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 간 돈 거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마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